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냄새나지, 반찬 투정하지.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야. 진짜 요양원 같은 데로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은 못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70대 태식 씨는 평생토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결심했었습니다. 바로 허리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태식 씨에게는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태식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꺼내 먹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끝이었습니다. 장이라도 보지 그랬어. 한참을 둘러보니 부엌 한켠에는 미지근한 국이 조금 있는 게 태식 씨 눈에 보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 미지근한 국물 몇 숟갈. 영양가는 없지만 태식 씨에게는 하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저냥 입에 넣고 있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실 때 좀 조심해서 드시면 안 될까요? 자꾸 흘리셔서 청소하기 힘들어요. 내가 흘렸나? 알았다. 조심하지. 젓가락도 제자리에 안 두시고 식탁 주변이 늘 엉망이에요. 태식 씨는 며느리의 말에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훅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 없었기에 속에서 올라오는 분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식 씨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분노보다 먼저 밀려든 건 허탈감이었습니다. 혼자 화를 사귀던 태식 씨는 오후가 되어서야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기에 거실로 나왔던 태식 씨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슬리퍼가 안 보이길래 복도로 나가봤는데 태식 씨의 슬리퍼 하나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쓰레기 봉투 옆에 슬리퍼 한 짝이 처박혀 있는 걸 본 태식 씨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젠 신발도 내 자리를 못 찾는구나. 현관에서 그러고 있자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또 병원이세요? 슬리퍼가 밖에 있더라고. 그거 내가 신던 건데. 아, 그거요?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냥 내놨어요. 금방 빨아서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요. 빨아서 줄 생각이면 왜 쓰레기 옆에 뒀어? 아버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태식 씨 안에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의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생각해봤지만 태식 씨는 자신의 잘못이 있었나 하는 의문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태식 씨는 방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너 잠깐 내 방에 들어와 봐라. 왜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마누라 말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더라. 은정이도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붙이고 이제는 슬리퍼까지 버리더라. 그 말에 아들 민우 씨는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민우야, 이게 내가 너희 집에 살면서 받아야 할 대접이냐? 아버지, 사실 은정이가 아버지 모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뭐라고? 태식 씨가 되묻자 아들 민우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정이랑 자주 다투긴 하는데요. 아버지도 너무 민감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민감했나 보다. 근데 기억해둬라. 사람 마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거. 그날 밤 태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처박힌 슬리퍼 한 짝, 서운한 부분을 말했을 때 아들의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 이 모든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먼저 드세요. 그래, 혼자 먹는데 익숙해졌다. 태식 씨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가 이 집에 가진 권리, 아직 남아있던 일부 지분, 그걸 들고 태식 씨는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여기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정년 퇴직 후 건강 문제로 아들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었고 태식 씨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슬리퍼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태식 씨는 여느 때처럼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 달걀 후라이 하나, 그리고 미지근한 국물. 딱히 할 말도 없고 배만 채우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는 그날따라 그 밥상이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네가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아버지,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밥 좀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랬지. 아버지,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요. 내일 뵐게요. 전화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도 젊을 땐 가족끼리 밥상 같이 앉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걸 바랄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식 씨는 문득 거실을 지나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정아, 우리 저녁은 같이 먹자. 혼자 먹으니까 너무 썰렁하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도 제가 늦게 먹을 거예요. 할 일 많아서요. 그래도 같이 좀 앉자. 말도 좀 하고. 식사 중에 대화 나누는 거 저 좀 불편해요. 저녁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용히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태식 씨는 쓸쓸하게 밥을 먹은 후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태식 씨는 그동안 불편해했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택시비에 진료비에 약값까지 무시할 수 없는 병원비로 인해 지갑이 얇아지는 게 눈에 보였지만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은정이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병원 다녀오신 거죠? 또 택시 타셨나요? 응. 아침에 허리가 좀 당겨서 다녀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며 교통비며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 돈으로 한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저희 생활비랑 겹쳐지기도 하고 솔직히 부담돼요. 저희도 여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라는 존재가 참 애매한 짐이구나 싶었습니다. 살림도 도와주는 거 없고 병원만 들락날락하는 노인. 딱히 존재감도 없는 애매한 동거인 하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태식 씨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는 일부러 손자 준호의 방에 인사라도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놀래?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태식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준호는 지금 숙제 중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이 집중력 흐트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태식 씨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태식 씨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태식 씨는 방 한켠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가 콜록하고 슬쩍 기침을 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감기세요? 제발 방에서 좀 안 나오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나오면 뭐가 문제야? 준호 감기 옮으면 저희 진짜 난리 나요.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배려. 그 말에 태식 씨는 자신의 마음이 빗으로 헤집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려라는 말, 참 예쁜 말입니다. 물론 살면서 서로 배려해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저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말다툼하는 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분명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식 씨가 있는 방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좀 그만 몰아붙여. 요즘 너무 냉정하게 군다.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아버님 눈치 보느라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말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상처는 나도 받아. 왜 꼭 시아버지만 소중하고 나는 안 소중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좀 부드럽게 하자고. 그럼 민우 씨가 직접 아버님 모셔.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그 대화를 듣고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결국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 줘서 미안하다. 그냥 말하지 말고 내 앞에서 다 해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은정이도 좀 예민해서 그만. 예민한 게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민우야? 아버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힘들다. 다 이해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있은 후 며느리와의 사이는 빙판길과 같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는 태식 씨 방을 지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던 태식 씨는 며느리의 모습에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뭐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내가 샤워도 매일 하고 환기도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 글쎄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이불도 잘 안 터시는 거죠? 내가 매일 터는데 창문도 열고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억울하네. 아버님, 이불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심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낱 이불 하나, 냄새 난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지.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기 싫었던 태식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식 씨가 나오든 말든 전화 중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워낙 커서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냄새나지, 반찬 투정하지.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야. 진짜 요양원 같은 데로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은 못해. 그 말을 듣고 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짝인가, 폐품인가, 집에 있어도 괜히 미안해지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 태식 씨의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네 와이프가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버지, 왜 또 그런 말씀을? 그냥 방에서 들었어. 냄새 난다고 하고 요양원 가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짐이니?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 목 다 하고 살아왔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은정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민? 그래, 다 나 때문이지. 나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쳤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상하게 생겼니? 냄새 난다는 말, 요양원 가라는 말, 이게 그냥 툭 던질 말이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민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 씨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됐어.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다음 날 아침 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태식 씨 뒤를 지나가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불은 제가 내다 버릴게요. 냄새 때문에 준호 알레르기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내 이불이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아버님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니까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괜히 자신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워서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며칠 후 태식 씨는 이웃이자 친구인 용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 정년 퇴직을 한 몇 안 되는 태식 씨의 친구였습니다. 어이 태식이, 목소리 왜 이리 기운이 없어? 그냥 좀 지쳐서. 너네 며느리 여전하구먼. 그 집 떠나야겠다. 네 성격에 그런 꼴 당하고 못 산다.
용팔아, 나 이제야 알겠더라. 집이 있어도 사람이 설 곳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용팔이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오냐, 네 마음 이해해. 넌 너무 오래 참았어. 통화를 마치고 태식 씨는 방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그 냄새난다던 이불. 태식 씨에게는 삶의 온기가 밴 유일한 물건인데 그걸 버리라 합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걸 결심했습니다.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도 점점 더 이르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조심조심, 컵 하나 내려놓을 때도 손끝에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하며 사는데도 결국은 또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언제쯤 양로원 같은 곳 알아보실 계획이세요? 뭐라고 했니? 요즘 몸도 많이 불편하신 것 같고, 저도 준호 학교 준비도 바쁘고, 저희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요. 태식 씨는 순간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계시면 저도 남편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집이 좀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한순간 태식 씨의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문이 턱 막혔고 속에서는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아들 민우를 방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마누라 말이다. 나더러 양로원 들어가라더라. 민우 씨는 태식 씨의 말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너도 그리 생각하냐? 아버지, 그게 은정이도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도 혼자 감당하니까. 됐어. 듣고 보니 너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저도 뭐라 말은 했어요. 근데 은정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그래, 그 스트레스 내가 원인이겠지. 아버지, 제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정이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태식 씨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니? 그 말에 민우 씨는 아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사라진 태식 씨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가주면 너희 가정 다시 편해지겠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잠깐이라도 요양시설에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태식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짝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 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 슬리퍼가 또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안 보였기에 밖으로 나가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식 씨는 자신의 슬리퍼 한 짝이 쓰레기 봉투 옆에 나뒹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허허, 이게 내 신세지. 슬리퍼를 주워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TV 보다가 태식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또 찾으셨어요? 제가 내놨는데 너무 더러워서요. 그걸 왜 쓰레기 봉투 옆에 버리니? 아니에요. 금방 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저도 곤란하죠. 이젠 분노보다 허무함이 앞섰습니다. 화낼 기력도 아깝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 태식 씨는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은정아, 네가 보기엔 내가 그 정도로 불편한 존재니? 그러자 며느리는 태식 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선 말 못할까봐 지금 묻는다. 솔직히 말해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계시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겠죠? 그게 이기적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안 하마. 다만 이 집이 더는 내 자리가 아니란 건 확실해졌어.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아니다. 너한텐 그게 진심이었잖아. 내가 집 나가면 속이 좀 편해질 거다. 알겠다. 나가마. 아버님,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표정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태식 씨는 그 눈빛 하나에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는 옷장을 열어 서류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슬리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도 돼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중개인이 가져다 주는 서류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태식 씨도 자식에게 더는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태식 씨가 머무를 곳도 발붙일 곳도 아니니 말입니다. 방 한가득 햇살이 들이치던 그 아침, 창문 틈 사이로 새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치 날씨라도 모르게 위로하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도 태식 씨의 마음속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하루 가슴속에선 수십 번 생각이 오갔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걸까?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시 떠오른 장면 하나. 슬리퍼 한 짝이 쓰레기 봉투 옆에 처박혀 있던 그날 아침. 그게 결국 지금 내 위치였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나도 되는 사람. 필요 없으면 슬쩍 내다버려도 되는 존재. 그날 점심. 며느리가 점심을 먹는 태식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쪽은 알아보셨어요? 응, 알아보고 있다. 요즘 시설 괜찮은 데도 많던데요. 뭐, 비용이 문제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몫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알아보시고 결정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태식 씨가 집을 나가길 바라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태식 씨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완료됐고 매수자와 잔금 일정 조율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 좋아서 시세 근접하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이상 없고 한 달 내로 잔금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정리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 안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어린 시절 민우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어머니 제삿날 사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그 모든 정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 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늦게 먹을 거예요. 응, 알아서 챙겨 먹었어. 아, 그리고 혹시 짐 정리 시작하셨으면 저한테도 말씀 주세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고집 부리시네요.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그 순간 태식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고집? 나가겠다는 게 고집이냐?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뿐이야. 네? 이 집 이미 팔았어. 계약금도 들어왔고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이랑 계약 다 끝났어. 내가 가진 목 팔아서 정리한 거야.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는 그동안 너희 말 들으며 참고 있었고 이제 내 목 챙기기로 한 거야.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 너희도 혼자 결정했잖아. 밥은 안 먹는다. 냄새 난다. 요양원 가라고. 내가 물은 적 있어? 나도 이제 말 안 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둘을 번갈아 보던 아들은 태식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님이 집을 팔았다네.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며느리의 말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태식 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그래, 더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동안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왔어? 늦었어. 내가 말없이 참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정말 저희가 그렇게 밉게 보이셨어요? 미운 것도 아니야.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그래서 떠나는 거야. 말이 끝났을 때 거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이불을 개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 일정 매수자 측과 조율됐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 잔금 치르고 그날 바로 명도하시면 됩니다. 집 상태만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매수자분이 직접 확인하실 거라 하시네요. 태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손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비우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 3년을 넘게 지낸 공간인데도 태식 씨의 물건은 겨우 두어 박스뿐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이제 집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책 몇 권, 사진첩, 약봉지, 그 중에서도 손자의 그림 한 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크레파스로 쓴 그 글씨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야 박스 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손이 그때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무심하게 태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큰 박스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 방에 몇 개 더 있어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짐이 많아 보이던데요. 몇 년 살았는데도 챙길 게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알겠지. 잠시 말이 끊기더니 며느리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너무했다는 거 알아요. 아버님이 상처받으셨다는 것도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니? 이미 끝난 일이야. 혹시 아직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으세요? 태식 씨는 말없이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만들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사느라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삶 살려고.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함인지 불안함인지 태식 씨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주말이라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를 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살만하다. 곧 나가면 더 나아질 거야. 짐 싸시는 거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네가 만든 일이니까 실감해야지. 태식 씨의 말에 아들 민우 씨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식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넌 너희 가족 챙겨. 아버지한텐 관심 없어도 되는 줄 알았잖아. 아니에요. 저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모른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모른 척한 건 죄지.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 씨는 박스 하나를 꾹 눌러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다시 살아보려는 거야. 늦었지만 말이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말씀드려봐. 혹시 아버님 마음 바뀌실지 몰라.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아버지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우리 정말 나가야 돼. 이미 팔렸잖아. 계약도 끝났고 이제 뭐 어떻게 해. 그 대화를 거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 내외는 여전히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불안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어떻게든 태식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왜 상처를 입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들 내외에 한 번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태식 씨가 선택한 물건들로만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박스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낯익은 천장, 벽에 걸린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 집이 태식 씨에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떨림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얻는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잔금 전액 입금했습니다. 오늘 등기소에서 이전 등기까지 바로 진행하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오늘부로 이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날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태식 씨는 몇 초간 손이 저릿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마지막 서류 확인을 마치고 중개인과 함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소유권 이전 신청까지 다 대행해 드릴 테니 어르신은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여긴 서명. 그 다음은 인감도장입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 아래에 태식 씨의 이름이 자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태식 씨는 그동안 만들어온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장을 닫는 거였습니다. 태식 씨는 잠시 고민하기는 했지만 곧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도장 소리와 함께 지난 세월이 꾹 눌러 찍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 방에 3년간 쌓인 서러움까지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특약에 따라 한 달 뒤 명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식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나가셨던 데는 혹시 등기소? 응, 잔금도 다 들어왔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어. 진짜로 집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 이젠 서류상으로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물어본 적 있었니? 아버님, 그건 저희가 너무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게 정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급한 게 아니야. 나는 3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했던 거야. 아들이 퇴근에 들어온 뒤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넘기신 거예요? 그래, 계약도 끝났고 등기도 다 넘겼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넌 나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냐? 내가 아프다고 할 땐 대답도 안 하더니 이럴 땐 왜 이리 빠르냐?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계셨던 줄은. 몰랐다는 말 그만해라. 이 집에서 난 투명인간이었어. 그냥 거추장스러운 시아버지였던 거지. 태식 씨의 말에 며느리는 흠칫한 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다들 정신없다는 핑계로 사람을 무시하지.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책임질게요.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태식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상처받은 마음보다 집을 어떻게 하고 싶은 아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민우야, 난 이제 내 시간, 내 공간, 내 감정 하나라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격양된 목소리를 멈추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차라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보았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태식 씨 사이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와 아들 내외가 있는 이 거실 한복판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말이 나지 않을 걸 알았던 태식 씨는 그대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엔 태식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게 꼭 누구에게 내 존재를 넘긴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 씨라는 존재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태식 씨는 다시 박스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다. 진짜로. 시간이 흘러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장만하게 된 집에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당 딸린 전원주택. 이젠 태식 씨의 이름이 적힌 그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온 이삿짐 기사님은 짐을 확인하고는 어르신, 짐 많지 않으시네요. 금방 끝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에게는 그 말이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그 집에서 산 세월은 무려 3년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혼자 산다고 해도 2인 가구 정도의 짐이 된다고 하는데 태식 씨가 가져온 건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년을 넘게 살았지만 내 물건은 고작 서너 박스. 그 사실이 어찌나 처량했는지 모를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손자 그림, 오래된 사진,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며느리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야.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없어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끝내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날 대해선 안 됐지. 아들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태식 씨가 트럭 기사에게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면서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럼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찾아오고 말고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혼자 살아도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하냐.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며느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 예전에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라는 그 말보다 진심이라면 그래도 이미 늦었지. 트럭 문이 덜컥하고 닫혔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걸어 올라탔습니다. 출발하겠다는 기사님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등지고 나오는 그 순간 태식 씨는 드디어 짐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그러나 딱 내 한 몸 누울 공간.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태식 씨의 주름진 두 손으로 가꿀 수 있는 여백이라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리는 내내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공기 참 좋네요. 어르신, 여기 살면 오래 사시겠어요. 그 말에 태식 씨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기사님이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순간 처음 들었습니다. 저녁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대충 라면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끓일 수 있다는 게 태식 씨에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찌개 냄새가 나가도 상관없고 밥풀이 흘러도 누가 핀잔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니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텃밭엔 여전히 잡초가 가득했지만 호미를 들고 잡초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기에 이사 오는 사람이 적었던 만큼 태식 씨의 존재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은 어르신, 새로 오셨죠? 저 옆집 김 씨예요. 여기 공기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모자라면 뭐든 말만 하세요. 같이 밥도 먹고 회관도 가요. 라며 태식 씨를 챙겼습니다. 태식 씨로는 그 말들이 너무 따뜻해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와서 처음 듣는 진짜 인사 같네요. 낮에는 마당 정리, 저녁엔 라디오 소리 들으며 혼자 밥 먹고 밤에는 별빛 보며 커피 한 잔.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없고 누구의 발소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건 분명히 내 삶을 회복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로지르며 들이쳤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간단히 죽을 쏘어 아침을 때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변변찮은 반찬에 걱정스러운 눈을 할 수 있었겠지만 태식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이젠 아침밥이 대충 차려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복작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노인회관에서 작은 나눔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태식 씨는 직접 키운 상추며 고추며 몇 가지 채소를 한 바구니 담아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 신선하네요. 텃밭도 직접 가꾸세요? 대단하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소한 말에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칭찬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날들. 이제야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태식 씨는 그때가 되어서야 그런 마음들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자 준호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이게 누구냐? 언제 이렇게 컸니? 아버지한테 주소 받았어요. 혼자 계시다길래 주말엔 좀 도와드리러 올게요. 손자가 들어서자 태식 씨는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태식 씨가 하는 텃밭일을 두 팔 걷어 도왔습니다. 직접 텃밭에 물을 주고 가지를 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시골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는 여기 온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인 것 같다. 저녁밥을 챙겨 먹고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준호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요즘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 그날 이후로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대요. 저한텐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고요. 그래도 직접 오진 않더구나. 두 분 다 아직 용기가 없대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쉽게 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태식 씨는 손자의 말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깔리던 하늘, 슬리퍼가 던져졌던 그 아파트 현관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 상처는 뿌리도 깊다. 쉽게 덮이는 게 아니지. 그럼 두 분이 용서받을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잊히진 않는다. 너희 부모가 알아야 할 건 그 상처를 준 대가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 준호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해서 함께 오게 됐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태식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반쯤 굳어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싶더라고요. 저, 아버님, 그때 정말 제가 너무나도 몰상식했어요. 그 말, 슬리퍼, 밥상 다 죄송해요. 태식 씨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아들 내외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식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방치해서 정말 죄송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으로 힘들지.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님만 괜찮다면 혹시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태식 씨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말을 들은 태식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눈만 대구르르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색함이라도 떨쳐내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태식 씨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식탁에 앉았고 태식 씨는 한참을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반찬 몇 가지를 내왔습니다. 이 상추 내가 직접 키운 거다. 먹어봐라. 네, 아버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앉아 밥을 먹게 되네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랑 함께 사는 건 어렵겠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은 없어. 하지만 얼굴 보는 건 싫지 않아.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해라. 나는 너희가 버린 아버지다.
너희가 먼저 선을 그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야. 그 책임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가 생각하기에 용서란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하루 자고 가겠다는 손자를 뒤로 한 채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던 저녁, 현관 앞에서 손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다시 가족 같아서. 그래. 준호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을 한 발짝 시작한 거지. 너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들 도연 씨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소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네, 힘들어요. 68세 한정혜 씨는 아들 도연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스치는 풍경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옆좌석에는 더부룩하게 싸맨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짐을 많이 가져오면 집에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겠냐? 어머니, 이게 뭐가 많아요? 평생 혼자 지내시다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시는데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래, 편하게. 정혜 씨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제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머릿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공간에서 지낸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혜 씨가 합가를 선택했던 건 정혜 씨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나날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지내실 거면 차라리 우리랑 같이 살아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냐? 하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랑 합가하는 방향으로 해요. 한날은 아들이 혼자 집에 와서 합가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말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서 그래요. 정혜 씨는 아들의 지속적인 제안에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쭉쭉 진행되었고 이날이 바로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었던 겁니다. 정혜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감은 이사 전날 밤 친구 정숙 씨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거 무서워.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근데 마음이 좀 그래. 같이 산다고 해도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눈치? 그게 왜 필요해? 너도 그 집의 어머니고 어른인데. 알지. 그런데 요즘 세상엔 또 그게 아니잖아.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집안의 중심이던 시대가 아니니까. 정숙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기 죽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괜히 너무 잘해주려다가 네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렇겠지. 그래도 난 우리 도현이를 믿어. 정혜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사실 정혜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아파오니 정혜 씨 친구들 중에도 자식 집에 들어간 사람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챙겨주는데 나중에는 찬밥 신세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만큼 걱정되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 씨를 태운 아들 도연 씨의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도연 씨는 핸들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돌려 아들의 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25층짜리 아파트의 한 칸,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일단 짐부터 옮길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아유, 어머니,
그냥 계세요. 나랑 소희가 다 할 테니까. 정혜는 작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배려받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트렁크에서 정혜 씨의 짐을 꺼내고 있을 때 아파트 현관에서 며느리 소희 씨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씩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왔다.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간 스쳐가는 표정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지만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정혜 씨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집이 참 좋다. 깨끗하고 환하네. 아, 네. 저희 나름 신경 써서 꾸민 거예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정혜 씨는 자신을 부르는 아들의 안내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가 머물게 된 방은 아이 방을 개조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 한쪽엔 작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옆쪽에는 책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되는 거지? 네, 저희도 방이 많지 않아서요.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니야, 괜찮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 도연 씨가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낯선 방에 덩그러니 놓인 정혜 씨는 낯선 분위기의 방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정혜 씨는 가방을 풀며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족과 함께하는 집에 들어왔던 거였는데 어딘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공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정혜 씨는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점점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자 낯설었던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리를 했던 건지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요. 며느리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정혜 씨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나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어색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그래, 잘 먹겠다. 정혜 씨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에 뭘 먹어야 하나 손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밥을 뜨는데 며느리 소희 씨가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편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난 아무거나 다 먹어.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도 바빠서 식단 신경 못 쓸 때가 많거든요. 정혜 씨는 며느리 소희 씨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쁘다. 신경 못 쓴다.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자신이 짐이 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맞아요. 어머니, 자주 이렇게 같이 먹어요. 며느리 소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들은 피곤하다며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 소희 씨는 먹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있었기에 정혜 씨는 거실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어색함을 이기지 못한 정혜 씨는 방으로 돌아온 후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생각했던 정혜 씨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슬슬 잠에 빠져들려고 할 때 정혜 씨의 귀를 간지럽히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소희 씨와 아들 도연 씨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여기 오래 계시는 거야?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도 공간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 며느리 소희 씨의 말에 정혜 씨는 손에 쥔 담요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정혜 씨의 아들 도연 씨는 갑갑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오래 계시지. 어머니인데. 그래, 알겠어. 그냥 힘들까 봐 그렇지.
정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첫날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정혜 씨는 이제 들려오지 않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천천히 몸을 눕히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잘 알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눈을 뜨고 처음 느낀 것은 차가운 아침 공기였습니다. 정혜 씨는 새벽같이 눈을 떠 조용히 방문을 열었고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혹여나 애들이 깰까봐 조심히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평생 해오던 습관처럼 설거지통을 확인하고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물이라도 마신 건지 싱크대에 놓인 컵도 닦아 제자리에 올려두었죠.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정혜 씨는 청소도 해줄 의향으로 걸레를 찾았죠. 정혜 씨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 소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어머님, 뭘 하세요? 정혜 씨는 며느리 소희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움찔하며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손이 가서 아침부터 정신없게 했니? 아니요, 그런데 굳이 어머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요. 소희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소희 씨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말투 속에는 정혜 씨를 향한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손이 가더라.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몸 불편하시면 그냥 쉬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해놓으면 너희가 편하지 않겠니? 정혜 씨는 애써 웃어 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소희 씨는 그런 정혜 씨의 모습을 본 후 자신의 컵에 내린 커피를 부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난 괜찮다. 네, 그럼. 며느리 소희 씨는 커피를 따라 홀짝이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서성이다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듯한 기분이 들어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정혜 씨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소희 씨가 자신에게 가지는 태도 자체가 착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건 바로 며칠 후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 씨는 서서히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가족들의 대화는 정혜 씨가 모르는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여보, 애들 방 학습지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응, 알았어. 주말에 같이 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시댁에서 연락 왔던데 친척들 모임 있다고. 아, 그래?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같이 가야겠네. 그냥 우리끼리 가면 안 돼? 어머님은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가끔은 같이 가야지. 알았어. 그 대화를 들으며 정혜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정혜 씨에게 의사 한번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나는 괜찮다. 그래도 어머니도 가야죠.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른인 어머니가 빠지신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맞아요, 어머니. 저는 그냥 피곤하실까봐 저희끼리 가면 안 되냐고 했던 거라. 어머님 건강만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면 좋겠어요. 당신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어머니가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리고 어머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요. 아들 집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아들은 정혜 씨에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며느리의 표정에 눈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정혜 씨는 자신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씁쓸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오랜 친구인 박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 이제 좀 적응됐어? 잘 모르겠다. 뭐야, 왜 그렇게 한숨이야? 정혜 씨는 친구 정숙 씨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한데 나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식사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허참, 네가 너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말이야. 정혜 씨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정혜 씨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좀 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 괜히 참고 있으면 더 무시당하는 거야. 무시라니. 설마 그렇게까지야. 그래, 그럼 계속 지켜봐. 며느리가 너한테 계속 저런 태도면 결국 어떻게 될지. 정혜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죠. 정숙 씨의 말에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슴속이 시린 것이 정숙 씨의 말이 현실로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며느리 소희 씨에게 입는 마음의 상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희 씨가 정혜 씨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서 TV 보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응, 괜찮지. 아, 아니요.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어서요. 혹시 소리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 씨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어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소희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하세요. 그러나 윤소희는 이미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소희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 정혜는 소리를 더 낮춘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나? 물론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정혜 씨도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던 만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베베 꼬는 식으로 말하는 소희 씨의 모습에 기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소희 씨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도와주려고 했죠. 정혜 씨는 바빠 보이는 소희 씨의 모습에 부엌에 들어가 작은 손이라도 보태려 했습니다. 내가 도울 거 없을까? 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정말 괜찮아요. 소희 씨는 정혜 씨가 도와주려고 옷소매 걷자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흠칫하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소희 씨의 미간 사이에 잡힌 주름이 눈에 들어왔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물러났죠. 그날 밤 방에서 쉬고 있던 정혜 씨는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답답함을 가득 담은 소희 씨의 목소리에 정혜 씨의 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도 불편할 때가 많잖아. 애들도 마찬가지고. 소희야,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사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야. 우리가 모시자고 했잖아. 그래도 계속 같이 지내기엔 좀 힘들어. 정혜 씨는 며느리 소희 씨의 말에 방문 앞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날이 가득 선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정혜 씨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희야, 그러면 모시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지. 솔직히 나도 나만의 살림방법이 있는데 어머님이 오고 난 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는 상황에 어머니까지 모시는 거 힘들어. 그래서 지금 다시 내보내자는 거야? 가실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이 점점 올라갔고 정혜 씨는 듣지 못한 사람처럼 이불에 누워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내 위치구나.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그래도 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생활했는데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며느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정숙 씨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음 날 애들이 밖으로 일을 보러 가자 정혜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듯 흐린 날씨였죠. 정혜 씨는 그런 날씨가 자신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윤소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어색했지만
이제는 불편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혜 씨도 느낄 수 있었죠. 아들 도현 씨가 직장에 나가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면 그동안 보여주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정혜 씨에게 보여줬으니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는 정혜 씨와 며느리 단둘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더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화장실을 쓰려는 것도, 그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며느리 소희 씨의 눈치가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고역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였죠. 아침이 되자 정혜 씨는 주방으로 나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드셨나요? 아직 그냥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아, 그러세요? 그럼 우유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소희 씨는 그 말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의 반응이 신경 쓰였죠. 예전 같으면 그래도 드세요.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라고 했을 며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정혜 씨는 작은 방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소희 씨가 나와 정혜를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님,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몸을 좀 움직이려고. 그래도 어머님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쉬세요. 그 말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죠. 이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 어머님은 굳이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정혜가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어머님이 할 일도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을 느낀 정혜 씨는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수가. 어머, 이게 누구야? 요즘 얼굴도 못 봤네.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정혜 씨는 순간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적응하는 중이지, 뭐. 그럼 잘하고 있어야지.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야? 그냥 가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친구 정숙 씨의 목소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무슨 말이야? 네가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며느리가 벽을 쌓고 있었던 거야. 이제 슬슬 본색 드러나는 거지. 아니야. 나한테 뭐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그게 더 문제야. 대놓고 싫은 소리 하면 차라리 맞받아칠 수라도 있지. 이렇게 천천히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두면 네가 나중에 말도 못하고 그냥 밀려나는 거야. 정혜 씨는 핸드폰을 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해서. 아니,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집에서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정혜 씨는 정숙 씨의 말이 뼈아프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손주가 돌아보며 활짝 웃으며 할머니, 오늘은 과학 시간에 태양계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옛날엔 그런 거 배웠지? 손주는 기쁜 듯이 정혜의 옆으로 와 앉았으나 소희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얘들아, 숙제했어.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숙제부터 해야지. 손주는 표정을 구기며 엄마, 나중에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죠. 안 되지. 숙제 먼저 해야지. 소희 씨는 다시 정혜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아이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혜 씨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숙제하러 가거라. 손주는 아쉬운 듯이 정혜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정혜 씨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소희 씨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지. 어머님도 힘드시면 어머님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혜 씨는 순간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 집에서? 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혜 씨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도 불편하실까 봐요. 정혜 씨는 이제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없다는 걸. 정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았죠. 어머님,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탁에는 정혜 씨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죠. 정혜 씨가 함께 앉으려 하면 소희 씨는 자연스럽게 식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로 드실 거죠? 응, 나중에 먹을게. 정혜 씨는 이제 더 이상 함께 밥을 먹자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참다 못해 친구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 좀 나와도 될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그럼 당장 나와. 우리 시장에서 칼국수나 한 그릇 하자. 정혜 씨는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칼국수집 따뜻한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며 정혜 씨를 반겼죠. 그래, 이제 좀 살겠냐? 응,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정혜 씨는 잠시 뜨거운 국물을 후 불어가며 한 모금 삼킨 후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같이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해. 뭐? 말은 안 하지만 같이 먹으려고 하면 은근히 자리를 피하더라. 야, 그거 대놓고 너를 따로 떼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도현이는 아무것도 몰라. 정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가 병난다. 언제까지 참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네가 행동해야 할 때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하게 본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식사를 하려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죠.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은 김치와 남은 찬밥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데워 먹어야지.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려는데 그 순간 소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밥 데워 먹으려고. 아, 그거 도연이랑 애들 먹으려고 놔둔 건데. 그럼 내가 먹을 건 뭐 있니? 냉장고에 계란 있어요. 그거 드시면 되겠네요. 정혜 씨는 소희 씨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조용히 후라이팬을 올렸죠.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메웠을 때 소희 씨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혜 씨는 그 말이 귀에 들리자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혜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을 때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님이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소희야, 또 그 얘기야. 그럼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해. 도대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냐고. 정혜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를 듣던 정혜 씨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정혜 씨는 다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어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소희가 그러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뭐? 도현이한테도 자꾸 나 보내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먼저 나서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앞에서 모든 걸 다 까놓고 말해.
정혜 씨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지요.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일부러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소희 씨는 자연스럽게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저녁 차려줄게. 정혜 씨는 며느리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네, 어머니?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좀 앉자.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너는 내 존재가 그렇게 불편하니? 네?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말했더라. 그 순간 소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직접 들으셨군요. 그래,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너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들 도연 씨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소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네, 힘들어요. 정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혜 씨는 윤소희의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예상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 씨는 당황한 듯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소희 씨도 참지 않고 말했죠. 여보, 나도 계속 참았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여기서 편하게 있을 줄 알았어.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 이제는 내가 불편하다는 말까지 듣게 됐구나. 소희야, 그건 너무한 말 아니야? 여보, 나만 너무하다 생각해.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나한테 힘든 점 없었어? 도연 씨는 입을 열려다 말고 침묵했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혜 씨는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희가 그러더라. 내가 여기 있는 게 힘들다고. 뭐? 대놓고? 응,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러면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참을 거야? 아니면 움직일 거야? 정혜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난 움직이려고 해. 그날 저녁 소희 씨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 씨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지만 정혜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집에 있지? 왜 그래? 지금 당장 인터넷 켜봐. 정혜 씨는 친구의 말에 당황하며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손이 떨렸죠. SNS에서 윤소희의 계정에 올라온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언제쯤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힘내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좀 참아보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아주 대놓고 저런 글을 올렸더라고. 정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며칠 후 정혜 씨는 윤소희의 친정어머니 옥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죠. 어머님,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옥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던데요. 그 힘든 게 내가 여기 사는 것 때문이겠지요? 정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네요. 어머님,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맞을까요? 옥순 씨는 난감한 듯 표정을 바꿨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희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럼 소희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요. 내 친정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다를 것 같아서요. 옥순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조용히 정혜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해요. 무슨 일로?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했다고. 그동안 어머님께 무례하게 행동했던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소희 씨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앞으로 노력해볼게요. 정혜 씨는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변했어? 글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지. 그래, 천천히 봐. 그래도 이제 네가 참기만 하진 않을 거지? 응, 이젠 그러지 않을 거야.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도 변하기로 했으니 말입니다. 며느리 윤소희가 사과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정혜 씨는 며느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소희 씨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응, 조금 먹었다. 그래도 속 든든하게 드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이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도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사과 몇 마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바뀌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 씨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소희가 좀 달라졌죠? 응, 노력하는 것 같더라. 잘 됐네요. 사실 저도 소희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이야. 그래도 네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을 좀 더 챙기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봐야 했죠. 며칠 후 정혜 씨는 정숙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노력이라. 그럼 너는 좀 마음이 풀렸어? 그게 정혜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지켜보고 있어. 그렇겠지.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참아가면서 며느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참지만은 않을 거야. 잘 생각했어. 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굳히니까 다행이야. 정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정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소희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 같이 가실래요? 병원? 갑자기 왜? 그동안 어머님 건강검진 못 받으셨잖아요. 가까운 병원에 예약했어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휘둥그레한 눈을 한 채 말했습니다. 네가 예약을 했다고? 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체크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정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내일 같이 가요. 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소희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끝나고 뭐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어머님 검사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혜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정혜 씨가 돌아보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정욱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 웬일이에요?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서 만나?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너 어머님 모시고 병원 왔구나? 응,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옥순 씨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 씨를 보았습니다. 사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뭐 사는 거지요. 소희가 잘해드려야 할 텐데.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머님한테 신경 많이 써라. 알았어, 엄마. 그 모습을 보며 정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윤소희가 변하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정혜 씨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순댓국 맛집이에요. 속 따뜻해지게 이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커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정혜 씨는 조용히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원래 자기 사는 게 바쁘면 주변을 못 볼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더 신경 쓸게요. 정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네 마음을 믿어볼게.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정혜는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소희 씨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연 씨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별일 없이 지낸다. 소희가 신경 쓰는 것 같죠? 응,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연 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자기가 너무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 노력하는 거라면 나도 지켜볼 생각이야.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소희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 딱히 계획은 없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같이 가까운 절에라도 다녀오실래요?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나랑 절에 가겠다고? 네, 어머님이 기도하러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혜 씨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하네. 요즘 어머님이 많이 참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어머님이랑 시간을 좀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네, 제가 운전할게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 아침 정혜 씨는 소희 씨와 함께 절로 향했죠. 예전에는 이런데 같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저도요. 어머님이랑 단둘이 이런 시간 보내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러게, 너도 바쁘게 살았으니까.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정혜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나이 들면 언젠가는 저희 애들한테 의지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될 거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정혜 씨는 소희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절에 도착하자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혜 씨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이 깊어가던 날, 온 가족이 저녁이 되자 함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와, 오늘 반찬 진짜 맛있네. 어머님이 도와주셨어요. 김치도 직접 꺼내주셨고요. 내가 도와준 게 뭐 있다고. 어머니 덕분에 더 맛있나 봐요. 정혜 씨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박정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해. 응, 이제는 내 자리도 좀 생긴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이제는 참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소희 씨가 정혜 씨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야?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정혜 씨는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따뜻한 털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산 거야? 네, 어머님 산책하실 때 목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정혜 씨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고맙다, 소희야.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소희 씨의 눈빛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뭐 보세요? 그냥 바깥 공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응? 앞으로도 쭉 저희랑 함께 계셔주세요. 정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